다 협의를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멋지지 않나라며 김용현 측 변호인이 되물은 이 작전. 내란 결심 공판에서 벌인 자신들의 침대 변론을 자화자찬한 겁니다.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습니다. 호칭을 트집 잡더니 인신 공격성 발언에 느리게 말하기까지. 사실상 깽판을 놨다고 비판받는 김용현 변호인단의 태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협의된 작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그 중요한 변론을 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사상 초유, 구형까지 연기시킨 윤 전 대통령. 내일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사실 오늘쯤이면 구형량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밤 늦게까지도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구형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추가로 결심 공판이 잡혔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세요? 기가 찼습니다. 예. 아마도 어차피 중용이 구형될 테니까 지연작전 또는 여기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작전을 짜고 온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윤석열의 법치주의라는 것이 국민들과 반대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이고 일말의 틈도 주지 않고 격렬하게 적용시키면서 본인은 조롱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정이 완전하게 희화화됐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없는 친위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원래 윤석열과 김용현 장관 저 사람들은 저런 유의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했겠습니다마는 모든 책임은 저는 지기현 재판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법정이라고 늘 재판부가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신성한 법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지기현 재판부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가장 따가운 비판은 포기한 윤석열 집단이 아니라 아직도 사법부에서 판결을 해야만 하는 지기현 판사와 재판부에 돌아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지난주 금요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사상 초유의 침대 재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이거는 도가 지나치다라는 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정말 김 전 장관을 도우려고 이런 본인들의 표현대로 작전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본인들이 주목을 받으려는지 저는 참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군요. 자,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참 잘했다 하는 얘기를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 대한 그런 진정한 의미의 변호인보다도 본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상의를 했다고 그러죠.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어떤 그 내용까지 상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내일 펼쳐질 그야말로
마지막 그 재판기일에 뭡니까 최후 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것을 대국민들의 마지막 임팩트 있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확보를 했다. 왜? 엊그저께 금요일이면 밤 12시가 넘어서 기껏해야 뭐 30분 뭐 이 정도일 텐데 이제 8시간, 9시간 충분히 확보를 했다. 이런 전략이 과연 공감대가 형성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요. 이하상 변호사, 그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유튜브에서 시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또 이하상 변호사의 표현에 따르면 풀데이를 우리가 확보시켜줬다 윤 전 대통령에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전 뭐 본인이 작전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사법권을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저런 식으로 밝히다는 것 자체가 좀 참담합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자초한 일이긴 한데요. 법정 그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하게 그 법의 절차를 지연시키고 운영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그리고 당사자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이 방어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궤변과 불필요한 논란, 반복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절하게 재판 지휘권이 행사됐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다 정해놨습니다. 소송 지휘는 재판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증거 조사에서 의견 제시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이 내용을 고지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하고 불필요한 주장을 하거나 정치적 주장을 하면 끊고 재판장이 고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지휘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변론 등을 제한하는 형소법 299조의 조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된 사항을 진술하거나 반복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할 경우에 제한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소송 지휘권입니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는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직위원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공개된 재판 한 번 할 때마다 1%씩 떨어뜨렸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재판을 본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왜 그 재판부만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 피고인 측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판사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변론을 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실제 이게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변호사들이 이런 방식의 변론을 하는 것은 결국 피고인들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재판부든 검찰이든 이 변론 행위 자체가 갖는 문제점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구현과 선고에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서증 조사에만 8시간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이 당연히 너무 이게 진행이 더디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시죠. 김 전 장관 측 답변입니다.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는데. 그 어제 검사 친구 하나가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안 되고 딱 제압을 했죠. 우리 권혜연 변호사가 내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 들어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잘했죠. 예, 바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뒷얘기를 저렇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잘했죠. 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일각에서는 이거 슈퍼챗용 아니냐, 지지자들에게 들려주기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뭐 기자는 기사를 통해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말하고 변호인은 법정에서의 변호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할 말이 많겠지만 이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은 누구를 변호하기 위한 것인데 여튼 국민들이나 아니면
재판부에게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내가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임했다고 했을 때 지기현 판사가 이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본인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배려를 해줬다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전략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도리어 중간에서 일을 잘 못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다만 민주당에서 이 상황을 두고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끝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기현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최근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이른바 비상계엄 모의 시기에 대해서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계엄에 대한 인식을 내비친 시점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가 큰 흐름상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인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게 사실상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유무죄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 1심 결정이기 때문에 예.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과도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좀 기다려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의 사설 제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렇게 분류되는 그 언론사들 골고루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조선일보는 볼썽사나운 윤측 재판 행태 얻는 게 뭔가? 한국일보는 극우 선동장으로 만든 변호인들 이렇게 했네요. 뭐 다른 신문들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막판까지 국민을 모독했다. 한겨레는 침대 재판으로 국민의 부활을 돋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그러니까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얻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토요일은 좀 집중도가 언론의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평일로 넘겨볼까? 그렇게 해서 우리 발언을 좀 더 퍼뜨려 볼까?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얻는 게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어차피 형은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법정을 이렇게 모독하면은 판사들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해서 판결에 더 높은 형을 저는 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있는 극단적인 극우화 현상과 이른바 밈 현상, 소치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절벽에 올라가서 자기 밈 찍고 사진 찍다가 돌아가신 분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좀 이거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5천만 국민들과 다른 자기들만의 유니버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아스팔트 지지자들과 유튜버와 그들이 쏘는 이 슈퍼챗과 그들이 적어주는 댓글에 의해 가지고 5천만 국민이 함께 살고 있는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과만 소통하면서 국정을 그들만의 유니버스로 끌고 가지 않았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청산이라는 표현도 아깝고요. 오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고요. 결국은 또 이러면 또 지기현 판사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재판이라는 것이 법률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기현 판사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은 양형이 중하게 나오든 약하게 나오든 양쪽으로밖에 저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품위를 훼손하고 법정의 신성함을 훼손시킨 것은 지기현 판사다. 뭐 지기현 판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하라고 이야기하는 법정을 진행할 만한 자격이 있나라는 비판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기현 부장판사 역시 사실 시간 끈 건 뭐 김용현 전 장관 측 피고인 측의 1차 책임, 1차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를 단호하게 끊지 못한 이 재판부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지금 여야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변호인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모습 이런 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좀 쫙 하고 계시거든요. 뭐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시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 싶어요. 그 말씀은 의미 없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읽혀졌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과 장관님과 그리고 이 사건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예.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님 말씀에 토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셨으면 100% 제 잘못입니다. 그거는 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9일 결심 공판 때의 모습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뭐 너그럽게 그 생각을 한다면은 저 지기현 판사, 지기현 부장의 스타일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원래 저렇게 초임 판사부터 저런 스타일로 했다. 꼭 이렇게 내란 재판이라는 아주 엄중한 시간대에 저렇게 스타일을 바꾼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마치 북콘서트 사회를 보는 것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란 재판과는 좀 이렇게 격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시중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이진관 부장판사는 뭐 아시다시피 나가세요. 법정에서 나가세요라는 것을 몇 번을 얘기를 하면서 이 소송 지휘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사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 두 분의 스타일에 좀 적절하게 믹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하면은 국민들이 더 많은 박수를 칠 텐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흥미있는 그런 그 얘기를 취재를 했습니다. 예. 저렇게 지금 지기현 부장처럼 모든 피의자의 얘기를 다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시간이 훌쩍 넘어서 또 다른 내일 또 최종 판결이 나올 정도인데요. 바로 저렇게 유하게 아주 관대하게 하는 그런 판사일수록 오히려 최종 이 판결은 피의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내는 그런 스타일이 서초동에서도 그렇고 이 법관들은 아주 그게 유명한 그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책임 소재를 돌리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것은 중요하게 판결을 해야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컴플레인을 하지 말고 나중에 어떤 비판을 하지 말고 다 얘기를 하라, 다 들어주겠다. 그렇지만 엄중하게 나는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편 성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듭니다. 그러면서 이 지기현 판사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지를 그 시중에 이 얘기가 그대로 이 적용이 될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세게 선고할 건데 그 전에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과정에선 최대한 친절하게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어떤 서초동 전원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일반 민생 사건에서 생계형 범죄라든가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하게 주장을 들어준다거나 그 범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들어주는 판사 뭐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한계가 있어야 되죠. 시간이라는 한계도 있고 안 그래도 이 사법부가 재판 지연으로 여러 가지 비판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한적 없이 저렇게 들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란 사건입니다. 결과가 이 중할 수 있다는 게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요. 우리 사법부의 작동 시스템이 이게 맞나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재판 진행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죠. 사과를 왜 합니까? 당연한 소송 지휘를 한 거고요. 저 때의 발언권을 제한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형사소송법 299조에 의해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변론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1년 내내 봤습니다.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저렇게 재판 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의도했고 윤석열 피고인과 협의해서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변론 기회를 속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법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결과에서 어떻게 내는 걸 좀 지켜봐 달라는 취지의 뭐 이 메시지인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결과 역시 봐야 되겠지만 이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판결문만 역사에 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 이 재판을 볼 때마다 매우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내란범들이 어떻게 저렇게 떳떳하지? 그리고 내란범을 변호하는 이 변호사들이 어떻게 저런 궤변의 주장을 반복하는데도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지?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의 현재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예. 그것이 평소에 본인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그런 식으로 보장한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적어도 내일 결심 공판에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절차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고요. 토요일로 넘어가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이 됐다고 표현한 게 더 맞겠네요. 추가 기회를 잡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 밤이라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과정도 역사적으로 지켜보고 기록이 되니까요. 재판장이 사과를 연발하는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이 꾸벅꾸벅 졸거나 웃는 겁니다. 재판이 새벽까지 길어질 기미가 보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고요. 그래서 재판 기일이 다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습니다. 피고인 측도 휴정기 안에는 원래 종결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특히나 피고인들께서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국민들께서도 그거를 믿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그 중요한 변론을 하라는 것은 좀 저희로서는 중요한 변론을 그 시간에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일 화요일 날 그날 대법정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그 13일 화요일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김기흥 의원님, 내일은 이런 시간 끌기 작전이 또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도 선의가 선의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지휘권을 좀 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송 지휘를 할 것 같은데 서증 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 변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서류를 내는 것과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요지를 말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일 가장 큰 관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구형을 앞두고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본인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예. 본인들이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면 전 도리어 과하지 않은 시간으로 서증 조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뭐 어릴 때 겨울방학 시간표 이렇게 그릇되고 동그랗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그래픽을 구성해봤습니다. 참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요. 내일 오전에 서증조사가 윤 전 대통령부터 시작하고요. 잠시 점심때 휴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증조사가 더 이어지고요. 그리고 뭐 다른 변수가 없다면 특검 구형이 바로 진행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 취재 기자들의 예상입니다. 오후 5시부터 한 오후 7시 사이, 그러니까 딱 이가역 라이브 시간대에 특검의 구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홍보를 하게 됐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고요. 또 일부 피고인들이 이거 더 해봐야 됩니다라고 또 주장을 제기하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특검의 구형량 예측을 좀 해볼게요. 김동원 위원님. 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구형량은요. 네. 예, 무기징역, 무기금고까지 있죠. 예. 뭐 징역과 금고는 강제노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일설에서 나오는 순교자 효과를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상당한 많은 분들이 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사형을 선고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27년 동안 사형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형을 그래도 구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익이 없다. 어차피 사형이 안 되고 2심에서는 무기로 감형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마치 순교자를 떠받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특검 측의 주장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그 최후 이 구형 회의를 할 때 길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뭐 5시간, 6시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특검 측에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이전의 어떤 그 내란범들에 대한 그런 그 물론 그때는 군사 재판이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하면은 저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예. 식으로 저는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선고는 차치해두고 일단 구형에 대한 예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오히려 사형을 구형하면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 훈장을 달아주는 셈이다. 뭐 이런 분석을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은 그런 논리를 설파하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만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 오로지 법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크고요. 이것을 1997년에 확정된 전두환 일당의 내란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그리고 국민의 의식 그리고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났다고 그 결과 발생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의 손실액은 수백조 원을 넘는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죽지 않아서 아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요. 우리 헌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매우 중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고 이후에 다시는 우리 헌정 체계 안에서 내란을 꾀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형 구형이 맞다고 보고요. 선고형도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의 순교자 효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절대적이다. 예.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 한 명이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 JTBC를 포함해서요.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진영, 김기흥 이 두 의원께 여쭙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박진영 의원님, 징역 15년 구형 어떻게 판단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단수 지시라든가 그다음에 문건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거짓말을 했어요. 네, 거짓말을 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런 측면도 작동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단순 가담자 이상을 넘어서서 주요 임무 종사자이고 그 중에서도 윤석열의 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는 저런 구형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이 저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형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 정도 구형이면은 김용현 장관은 훨씬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김용현 장관 구형에 무기징역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법조인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형이 구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서 사형 구형 이야기로 이어지는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기흥 의원님 마지막 평가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수 지시를 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특검의 입장이기 때문에 15년형은 해야 된다고 본인들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에서 나와서 요 관련된 내용을 위증했다는 범위까지 합쳤을 때 15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제가 어떻게 보면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전제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이 전제가 성립됐을 때 이런 구형이나 선고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구형량에 비해서 좀 세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에서 특검에서 한 자릿수의 구형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형이 상대적으로 높게는 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하에 전반적으로 좀 센 구형량을 위해서 한 15년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전 장관 측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순서는 이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 변호인이요. 그리고 이 전 장관 본인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언제일지 재판부가 결정하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